자, 정답 입력했니? 아니요. 이 근데 새끼. 그거 뭐였지? 저 뭐? 6주차 하려 했는데요. 어, 6주차 그거지 3번부터가 이거 책에 있는 거랑 그거 답 입력하는 거랑 문제가 달라가지고. 그래? 왜 그럴까? 인강은 봤어? 아니요. 뒤지고 싶냐? 이 새끼가 이게. 인강을 봐야지 모의고사만 할 거야. 어? 아, 동준아, 네? 우리 18일부터 내신이야. 네. 그때 올 수 있냐? 잘 모르겠어요. 부모님이 못 나가게 할 수도 있나? 네. 일단 시간은 일요일 10시랑 네. 수요일 7시 두 개가 있어. 네. 둘 다 시간은 뭐라고? 용성이가 저보고 일요일에 그래요. 용성이가? 네. 그렇구만. 대진고 애들이 안 돌아올 것 같아. 자, 일단 채점을 하자. 네. 자, 준비됐니? 네. 1에 5, 2에 4, 3에 5, 4에 2, 5에 3, 6에 2, 7에 3, 8도 3, 9에 5, 10에 3, 11에 4, 12에 3, 13에 4, 14에 5, 15에 4. 김현식 씨, 지금 수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현식 씨. 자, 그 다음에 16에 5, 17에 3, 17 뭐요? 7에 3, 네. 18에 4, 19에 5, 20에 2. 어차피 1대1인데 그냥 쭉 나가면서 할까? 자, 나가면서 하자. 자, 동준아, 1번부터 10번에서 뭐 물어볼 거 있었냐? 틀리거나? 아니요. 대단한 자신감이구만. 내가 물어볼까? 아니요. 이 새끼가. 자, 동준아, 네. 1에서 3 발표인데 발표에서 뭘 자주 물어보냐? 네? 발표에서 자주 물어보는 게 뭐야? 선지에 자주 나오는 거. 뭐였지? 발표하는데 어떤 전략을 사용해서 말하는가? 그렇지. 이제 뭐 질문을 던져 뭐 청중에 어쩌고 저쩌고 뭐 인용을 통해 어쩌고 저쩌고 자료를 활용하여 어쩌고 저쩌고 비언어적 표현이 어쩌고 저쩌고 뭐 전망을 어쩌고 저쩌고 뭐 그딴 것들 나오잖아. 네. 그래서 이제 전형적으로 또 1번 같은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지. 이런 거는 이제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초 안에 끝내갖고 최대한 시간을 세이브해야 돼. 이 화법과 작문 영역에서. 알겠죠? 네. 2번 문제는 약간 변형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도 다 뭐 자료 활용한다 뭐 그딴 거 물어보는 것들이지. 자, 그다음에 4에서 7도 뭐 별거 없고. 그러면은 이쪽은 토인데 토이에서는 또 뭘 했지 선생님? 4에서 7번이요? 토이에서 토이. 토이는 항상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게 토이잖아. 네. 앞으로도 너희는 토이가 나오면은 각자가 제시하는 해결 방안
그리고 그 해결 방안이 문제점이랑 짝이 맞는지를 좀 봐줘야 돼.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이 나왔을 때 어떤 거는 받아들여지고 어떤 거는 안 받아들여진단 말이야. 그러면 안 받아들이는 방안은 왜 안 받아들여지는지, 받아들여지는 방안은 왜 받아들여지는지, 그런 거를 이제 체크해 놓으면 문제에서 또 물어보게 된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네. 좋아. 그 다음에 9번 같은 문제 바로 달려들지 말고 지문의 내용이랑 연관지어서 자료의 의미를 먼저 해석해서 들어가야지. 네. 그래서 통계 자료 뭐 1번 같은 경우에도 점점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결국에 이 사람이 건의를 하는 게 대각선 횡단보도랑 과속방지턱 설치해서 사고를 좀 막아달라는 거 아니야. 그럴 때 점점 이렇게 차에 치여서 죽는 애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또 근거가 되겠죠. 왕복 4차로에서 지금 학교 앞에 실제로 이런 학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학교 앞에 왕복 4차로. 아, 존재하는구나. 대진고가 학교 앞에 왕복 4차로지. 그런 데서는 사람들이 교통 위반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이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근거가 될 거고, 전문가 인터뷰, 보행자 중심의 교통 체계가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다가 가장 직결되네. 대각선 횡단보도를 하니까 애새끼들이 길을 빨리 건너서 차에 안 치이더라. 과속방지턱 설치하니까 애들이 80% 정도 덜 치여서 죽더라. 이런 걸 근거로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항상 됐다. 자, 그러면 문법 파트 11번에서 15번까지 해서 뭐 물어볼 거 있었니? 13번이요. 13번. 일단 11, 12는 물어볼 거 없고. 에, 아주 자신 있구만. 자, 그러면 이런 것만 좀 확인을 합시다. 12번에서 보면 겹, 한 겹, 두 겹 할 때 겹은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니까 명사였어. 근데 겹겹이 하면 부사가 돼서 얘가 이제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정답이었던 거고, 다듬다 동사에서 다듬이 명사, 웃다 동사에서 웃음 명사, 이렇게 이제 품사가 변했다라는 거. 자, 13번은 몇 번 골랐니? 저 5번이요. 사실은 이 문제는 옛날에는 그냥 2점 가져가라고 내는 문제였는데 요새 니네는 종이 사전을 안 보니까 이런 문제를 의외로 어려워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에서 좀 설명을 해주면 이제 1박 얘는 이제 표제어가 박기라는 거고 옆에 명사는 당연히 얘 품사를 가르쳐 주는 거겠죠. 그 네. 다음에 1, 2, 3이 있잖아. 얘는 이 단어가 세 가지 뜻을 갖는 다이어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서 각자의 세 가지 뜻을 알려주고 뭐 이 선 밖으로 나가시오. 옷장안은 깨끗했으나 이런 부분을 용례. 이 단어가 실제로 사용되는 예라는 뜻에서 용례라고 그러는데 선지에 가끔 용례를 뭐 추가한다 이런 말 나왔을 때 이 용례라는 말을 몰라갖고 틀리는 놈들이 또 있죠. 용례는 단어가 사용되는 예야. 알겠지? 네. 자, 지금 여기는 명사, 조사 이런 놈들만 나와서 안 나오는데 동사나 형용사가 나올 경우에는 이제 문형 정보라는 거를 줘. 문형 정보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 먹다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쳐. 그러면 그 네. 옆에 뭐뭐을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거든. 그건 뭔 얘기냐면은 이 먹다라는 동사는 주어 외에 뭐뭐을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는 걸 알려주는 거야. 그런 거를 이제 문형 정보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지 간에 몇 번을 골랐어? 5번이요. 5번? 네. 자, 미음은 기대 밖의 선물. 보기 1에 1, 3의 용례로 추가할 수 있겠군. 용례라는 말도 나왔네요. 자, 그러면 보기 1에 1에 3. 일정한 한도 밖이나 범위에 들지 않는 나머지 다른 부분이나 1. 기대를 한 범위를 벗어난 선물이었다라는 의미로 쓰였으니까 얘 같은 경우에 맞겠지.
이해갔니? 네. 자, 그러면 4번이 틀렸는데 리을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자, 리을은 보기 1의 1의 2의 의미이므로 수와 밖에를 띄었어야 되겠군이라고 했는데 얘는 조사 밖에야. 그러니까 2번이라는 뜻이지. 2번. 그리고 요거 평소에도 띄어쓰기 할 때 많이들 헷갈려 하는데 수 네. 밖에는 앞으로 그냥 한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돼. 자, 수 자체가 의존명사란 말이야. 네. 의존명사는 반드시 관용어의 꾸밈을 받아야 되지. 네. 그래서 앞에 그럴이라는 관용어가 온 거고 관용어랑 명사는 다른 단어니까 띄어 쓰는 거야. 그 다음에 밖에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쓰는 놈이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네. 수밖에는 언제나 한 덩어리로 붙였을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오는 놈은 이제 조사가 오지 않는 이상 또 띄었어야지. 그래서 띄고 없는. 다만 이 뒤에 뭐 수밖에 는 이런 식으로 조사가 하나 더 붙어? 그러면 그 조사도 밖에 붙여 써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갔습니까? 네. 좋아. 그 다음에 14, 15에서는 뭐 물어볼 거 없었어? 15번이요. 15번. 자, 15번. 이제 중세국어인데, 선생님이 늘 얘기하잖아. 중세국어라고 쫄지 말고, 밑에 현대국어 풀이를 보면 된다고. 자, 그러면, 마을이 멀면 걸식하기 어렵고, 자, 조사가 생략되어 있지만, 걸식하기가 어렵다였겠지? 그러면 네. 여기서 걸식하디가 명사절로 안겨 있는 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자, 그리고 걸식하기 어려우면 마을이 멀다. 앞뒤 절의 순서를 바꾸니까 말이 안 되지. 그러면 얘는 서로 종속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자, 그 밑에 이 동사는 남기듀올세 논이논 따이라 뭐 이렇게 나왔는데 얘는 조금 복잡합니다. 일단 이 동사는 나무가 좋다잖아. 네. 그러면은 얘는 구조로 봤을 때 코끼리는 코가 길다. 이거랑 비슷한 놈이라는 거지. 그러면 코끼리는 코가 길다에서 코가 길다는 뭐야? 코가 길다. 무슨 서술어인지 뭐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서술어 역할을 하지. 자, 서술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랬어? 다른 절은 그 절을 그냥 툭 떼놓고 보면 문장이 성립이 안 돼. 예를 들어 네. 걸식하기, 뭐 잘 다져진, 아이가 먹기 이런 식으로 말이 안 되는데 서술절은 혼자 있어도 문장이 성립이 되는 거야. 나무가 좋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학교 문법상 이중주어가 나타난댔지. 이 네. 동사는 주어, 나무가 주어. 이런 식으로 이제 서술절은 너희들이 구별을 해낼 수가 있어요. 자, 아무튼 남기듀올세가 서술절이면서 또 한 가지는 이 동사는 나무가 좋으므로 내가 노니는 땅이다. 내가 노는 땅이므로 이 동사는 나무가 좋다. 말이 안 되지. 네. 얘도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는 거야. 앞뒤절을 바꿀 수가 없겠다. 여기까지 이해 갑니까? 네. 자, 아주 유명한 구절이네요. 불이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면 시에 곧 좋고 여름 하나니 복잡한데 자, 원래 나무는 바람에 휘어지지 않는다. 나무가 뿌리가 깊다. 두 개였겠지? 그렇기 때문에 뿌리가 깊은 뒤에 있는 나무 체온을 꾸며주니까 관형절이지. 자, 그 다음에 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니까 나무가 바람에 안 휘어진다. 말이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얘도 나무가 바람에 휘어지지 않으므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거지. 그 다음에 꽃이 좋고 열매가 많다. 열매가 많고 꽃이 좋다. 얘는 앞뒤 순서 바꿔도 괜찮지. 네. 그러면 얘는 대등하게 이어진 거야. 좀 복잡하긴 하네요. 자, 몇 번 골랐어? 5번이요.
5번. 나의 교울새. 자, 동춘아, 기억나냐? 리을새 무슨 뜻인지? 지금 2번이나 나왔네. 뭐뭐 함으로? 교활새, 밀쇠. 뭐뭐 함으로? 모모함으로 모모하기 때문에 그런 뜻이랬지. 이거 기억해 두세요. 은근히 자주 네. 나옵니다. 자, 아무튼 나의 교울새와 다의 밀새를 보니 현대국어와 형태는 다르지만 문장을 종속적으로 연결해주는 표지. 즉 현대국어에선 얘가 모모하기에 모모하기 때문에 모모함으로 이렇게 종속적으로 이어주는 연결어미로 쓰인다라는 거야. 그런데 형태가 리을새, 현대국어랑 다른 거지.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답은 이제 나왔네요. 가에 마자리 멀면 얘는 종속적으로 연결을 하는 거지 뒤에 있는 체언을 꾸미는 놈이 아니었지. 그럼 얘는 관용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 네. 14번은 물어볼 거 없어서? 네. 14번은 네가 파악한 게 맞나 한번 확인해봐. 잘 네. 다져진 뒤에 체언을 꾸미니까 관용절. 아이가 먹기 명사절. 자, 요게 좀 복잡하네. 그가 소리도 없이 사라졌음이 명사절이고 그 안에 소리도 없이가 용언을 꾸며주는 부사절. 운동장을 달리는 나를 꾸며주는 관용절. 발밑을 조심해라. 그가 한 말을 인용한 인용절이지. 이렇게 다 파악했나? 네. 기억은 좀 잘못했어요. 그러면 고쳐놔요. 네. 기억 어떻게 파악했었어? 기억은 그 뭐지 잘 다져진이 관형사인지는 몰랐어요. 음, 관형절인지.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 문법에서 기본이 되는 건 형태소, 품사, 그 다음에 문장 성분이야. 문장 성분, 관형어, 부사어 이거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지 않으면은 당연히 이런 안긴 문장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냥 자동으로 나와야 돼. 관형사든 관형어든 관형 이런 말 나오면 바로 체언. 부사든 부사어든 어쨌든 부사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용언 딱딱 나와야 돼. 그럼 넘어가서 자 16, 20 채점을 아직 안 했나요? 여긴 했어요. 여기까지 채점했지. 자 여기서 뭐 물어볼 거 있습니까? 20번. 20번. 자 그러면 얘는 잠깐 정리를 좀 해봐야겠네요. 자, 처음에 홉스와 루소가 자연 개념을 중심으로 자신의 철학을 구축했다. 그러면 적어도 두 놈이 나올 테니까 또 번호를 매겨서 정리를 해줬던 건데 나중에 알고 보면 니체까지 추가가 되네. 자, 그러면은 1번 홉스는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문명화된 사회에서 안정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그가 자연을 통제불능의 무자비한 경쟁 상태로 인식했던 것에서 비롯된다. 그 도덕 시간에 혹시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라는 말 들어봤니? 홉스가 봤을 때 자연 상태의 인간은 한정된 자원을 놓고 서로 끊임없이 투쟁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본 거야. 약간 성악설 비슷한 거지. 그걸 이제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라고 그래. 그거를 이제 좀 풀어서 자연을 통제불능한 무자비한 경쟁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자, 계속되는 전쟁과 내란이라는 현실 속에서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 삶이 보여주는 잔혹함과 폭력성을 깨닫게 되었다. 즉,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가혹한 싸움을 겪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 이기주의가 되어 결국 폭력이 난무하게 되었다고 본 것이다. 자, 우리가 원시인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네. 너랑 나랑 두 명이 있는데 여자는 한 명이에요. 그러면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자고 있을 때 네가 나를 몽둥이로 린치를 가해갖고 선생님 마누라를 빼앗아 갈 수 있겠지. 그러면 나는 다음날 네가 키우던 개를 또 훔쳐다가 끓여 먹겠죠.
이런 이제 무자비한 폭력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여기에서 이제 사회계약설이라는 게 나와요. 자연 상태의 인간은 이렇게 서로 끊임없이 폭력을 휘두르면서 경쟁하니까 누구도 자신의 재산과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어.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어? 질서 같은 게 필요하고 개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개인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행사하는 자의적 권리를 포기하고, 자의적 무슨 뜻이랬지? 자기 의사죠. 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그렇지. 자기 꼴리는 대로 권리를 포기하고 절대 권력을 지닌 군주가 지배하는 국가를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즉, 개인이 자신들의 신변을 보장받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사회를 이뤘다. 이제 도덕 시간에 배우는 사회계약설이에요. 자, 반면 2번 루소는 인간이 문명을 뒤로하고 자연으로 돌아가라. 이것도 도덕 시간에 배웠지. 순수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그가 자연을 생명이 충만한 아름다운 전원으로 여긴 것에서 비롯됐다. 둘이 자연에 대한 관점이 전혀 대조되지. 이런 이제 차이점 같은 거를 물어볼 가능성이 높아. 자, 그의 자연과는 당시 문명에 대한 비판에서 나온 것이다. 루소는 인간 욕망의 결과물인 문명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문명에 의해 형성된 도시의 퇴폐적이고 위선적인 삶을 혐오했다. 이 때문에 문명을 자연보다 열등한 것으로 폄하해 그는 그 뒤에 자연의 아름다움을 일깨워주는 감성으로 인해 건강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왔던 인간이 문명의 출현으로 퇴폐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고 봐.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서 감성에 따르는 인간을 이상적인 인간으로 여겼대요. 자, 그러면서 갑자기 첫 문단에서 언급 안 됐던 니체가 나와. 그럼 니네가 3번을 매겼어야지. 자, 니체는 홉스와 루소가 그들이 지향하는 인간 삶의 방향성을 규정하기 위해 인간의 도덕적 가치 판단으로 자연의 개념을 규정했음을 비판했다. 즉, 인간 중심적 사고로 자연을 규정했다고 비판을 하는 거야. 그는 이런 도덕적 가치 판단에 선행하는 자연 그 자체를 규정하고자 한다. 니체가 보기에 자연 속의 모든 것들은 그 뒤에 밑줄. 자연을 지키고 힘을 키우기에 다른 것들과 끊임없이 경쟁을 한다. 이게 이제 또 윤리 시간에 배우는 힘의 의지라는 겁니다. 다들 이제 힘을 갖기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해. 자, 이는 홉스의 관점과 유사해 보이기도 한다. 어떤 점에서 유사하다라는 거야? 경쟁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아주 좋아. 자, 그러나 뒤가 중요하겠죠? 홉스가 자연이 경쟁으로 인해 빈곤할 수밖에 없다고 본 반면 니체는 자연이 활력 넘치며 풍요롭다고 보았다. 서로 더 큰 힘을 갖고서 더 나은 존재로 고양이 되려는 그런 에너지가 넘친다고 보는 거야, 니체는. 자, 니체는 도덕이라는 것이 인간의 이성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 인간을 다른 생명체보다 더 우월한 존재로 만들었다고 봤대. 그 결과 인간이 중심적 사고방식이 지배적인 것이 되고 이는 그 뒤에 인간이 자신의 해석과 가치 판단, 자기의 인간 중심적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자연을 마음대로 재단하게 만들었다고 봐요. 그런데 니체가 봤을 땐 홉스도 그렇고 루소도 그렇고 인간의 관점에서 자연을 재단했다고 비판을 하는 거야. 자, 그 과정에서 인간은 자연을 자신과 분리된 존재로 대상화하면서 그 뒤에 자연의 일부로서 인간이 지닌 본능에 따르는 활력이 억압당하고 축소되었다고 니체가 생각해. 그래서 그는 인간이 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점에서는 또 루소랑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 그런데 네. 좀 차이가 있어요. 자, 루소의 주장과 유사해 보지만 니체가 보기에 루소의 자유는 문명의 삶에 지친 인간이 선한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미화된 진짜 자연이 아니라 미화된 인간 관점에 의해서 니체에게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은 단순히 인간이 문명을 떠나 자연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안 중요하죠. 아닌 건 안 중요한 겁니다. 맞는 게 네. 중요한 거지. 그래서 그 뒤에 밑줄이 가는 거야. 자신이 근본적으로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고 자연의 넘치는 활력을 되찾아 삶을 더 높은 곳으로 고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음. 자, 인간 삶의 고양을 위해 니체는 이성만을 중시했던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을 거부하고 상대적으로 경시는 무슨 뜻이니? 중시의 반대말이야. 어, 중요시의 반대말. 가볍게 여긴다는 뜻이야.
자, 가볍게 여겼던 인간의 육체에 주목을 해. 자, 그러면 어떻게 주목했는지 밑줄이 가야겠죠. 인간 중심적 사유에서는 육체가 이성적 활동을 방해한다고 본 것과 달리 니체는 자연의 활력이 분명하게 발현되는 육체를 중요시했어. 자, 그러나 이런 관점이 니체의 관점이 이성적 능력을 부정하는 것까지는 아니고 니체는 그 뒤에 이성과 육체를 이분법적으로 보는 관점을 거부하고 그 이전에 서양 철학자들은 대체로 정신이랑 육체를 이분화해서 생각하고 육체는 하등한 거고 정신이나 이성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니체는 그거를 이제 비판해. 자, 이성과 육체를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몸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대. 그래서 니체는 몸으로서의 인간에게 자, 기억하고 밑줄 육체 활동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성적 활동이 불가능하다. 어쨌든 인간은 뭘 처먹어야 머리를 굴릴 거 아닙니까? 말하면서 육체의 주기성을 언급한다. 동시에 몸을 큰 이성이라고 규정하고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에서 강조하는 이성을 작은 이성이라고 규정하면서 자, 니은 몸이 단지 육체적 활동에만 국한된 개념이 아니라 이성적 활동까지 통합된 더 큰 개념이라는 것을 강조해. 어찌됐든 우리가 이성적 사고를 하려면 몸뚱아리가 움직여야 될 테니까요. 자, 여기까지 이해 갔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16, 17에서는 물어볼 게 없었어? 17번에 응, 답은 맞았는데 응. 위에 보기가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좋아. 역시 보기에서 포인트를 보면 자, 그 암음이 드니까 목숨을 걸고 서로 싸워. 이건 맞지? 네. 홉스가 네. 말하는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상태 같지? 네. 그래서 대화의 장을 마련했고 자, B의 친구는 돈을 노리고 B 씨에게 접근하여 그를 위하는 척하다가 이 자기 이익만 챙기고 B 씨를 배신했다. 최영철 같은 놈이네. 이후 B 씨는 살던 도시를 등지고 깊은 산에 숨어 살았다. 그러나 산속에서의 생활이 불편해서 도시로 돌아오게 됐다. 자연으로 갔다가 다시 문명으로 돌아왔다고 이해하면 되겠네. 자, C는 어린 아들이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여자아이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 아들에게 남녀의 유별, 남녀는 다르다라는 걸 중시하는 도덕의식을 과도하게 강요를 했어요. 이건 자연스럽지 않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성인이 되어서도 성불구로 살게 됐다. 자, 답은 맞췄다고? 네. 자, 이제 보기를 해석하면은 A, 아까 얘기했듯이 홉스의 의견에 따르면 이건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경쟁한다. 자, 그 다음에 루소, BC가 산속에서 삶의 불편함을 느끼고 도시로 돌아온 것에 자연 속에서의 삶이 단지 허상에 불과하다. 아니지. 루소는 오히려 자연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했던 사람이잖아. 그래서 이제 3번이 틀린 말이 되겠죠. 뒤에는 문제 없고 네. 18번을 틀렸나? 아니 20번이요. 20번. 18, 19는 괜찮고 네. 자, 윗글과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걸 네가 이해하기 위해서 데카르트는 아까 니체가 비판했던 전형적으로 이성이랑 육체를 나눠서 보는 사람이야. 그리고 메를로 뽕띠는 이제 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했던 사람이고, 자, 데카르트와 뽕띠는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특성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취했다. 그러면 그 관점을 확인하면 되겠죠. 데카르트는 몸과 마음이 독립적 실체라고 규정을 하고, 마음이 몸보다 중요하다고 봤다라는 거. 자, 반면 뽕띠는 몸과 마음은 분리 불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했대. 자, 몇 번 골랐었니? 3번이요. 3번? 네. 자, 데카르트는 니체와 달리 인간 존재가 자연의 일부라는 인간의 근본적 특성을 인정하고 있군. 자, 데카르트가 자연을 어떻게 봤다라는 내용이 보기에 있어? 아니요. 전혀 없지. 네. 이런 거 추론하면 안 됩니다. 안 나와 있는 거. 네. 자, 답은 2번. 니체와 퐁티는 모두 몸을 인간의 이성적 활동과 분리 불가능한 거. 아까 니체 뭐랬어요? 몸을 큰 이성이라고 규정했댔잖아.
네. 뽕티도 몸과 마음은 분리 불가능하다라고 봤다고. 이해 갔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자 21, 25 다 불러줄게. 네. 틀린 거 있으면 바로 얘기해. 네. 21에 2, 22에 4, 23도 4, 24에 4, 25에 1, 24 다시. 24에 4. 다 맞았나 이 질문은? 24번이. 24번. 자, 클라크 조세 방식. 자, 그러면은 역시 간단하게만 짚어보면 이제 경제 지문이었고, 공공재의 적정량은 어떻게 정해질까? 첫 문단에서 질문을 하면 그게 그 글의 화제랬죠. 네. 그럼 어떻게 정해지는지 찾아서 밑줄을 그으면 됐던 거고, 이런 그래프 같은 거 나오면 반드시 연관된 문제 나오니까 잘 읽어봐야 돼. 자, 클라크 조세 방식 부분만 봅시다. 클라크 조세 방식은 공공재 공급 비용을 공평하게 나눈 세금인 비용 분담금에다가 추가 세금을 합쳐 개인이 총 지불해야 할 세금을 책정하는 방식이었대요. 자, 이는 공공재를 공급하기 이전에 지불 용의액, 예를 들어 뭐 우리 집 근처에 육교를 놔준다고 그래. 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뭐 예를 들어 초딩을 키우는 사람들은 그래 위험하니까 육교 있으면 좋겠지 하면서 뭐 1,000원이라도 내려고 하겠지만, 선생님은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돈을 안 내려고 하겠지. 그리고 순이익 등으로 표출되는 이제 이익은 육교가 생겨서 그 육교를 이용하는 놈들한테는 이익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그런 개인마다 다른 선호도를 파악하여 공급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따르는데, 단 공공재에 대한 선호도를 진실하게 밝히게끔 유도해야 합니다. 왜냐? 뭐 니네 집 근처에 뭔가 공공시설을 놔주려고 하는데 세금을 내기 싫어서 싫어하는 척할 수 있잖아. 네. 그걸 방지하기 위해 선호도를 진실하게 밝히게끔 유도한다는 거야. 만약 자신의 선호도가 자신이 내야 할 세금의 크기를 결정한다면 사람들은 구라를 치겠죠. 근데 클라크 조세 방식은 개인이 표출한 지불 용의액이 그대로 개인이 지불해야 할 세금의 총액수가 되지 않도록 해서 선호도를 속일 필요가 없도록 해요. 자, 어떻게 하나 봅시다. 하나의 공공재에 대한 공급 여부를 결정할 때 클라크 조세가 적용되는 방식을 교량, 다리, 공급 결정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세 사람이 사는 마을에 600만 원이 드는 다리를 만든다고 할 때 다리에 대한 지불 용의액은 A는 500, B는 200, C는 100. 그러면 적어도 A랑 C 정도는 찬성을 해야 다리를 만들 수 있겠네. 자, 네. 아무튼 전체 구성원들의 지불 용의액의 합이 공공재의 공급 비용과 같거나 그보다 커야 그 공공재가 공급되므로 이 마을에는 교량 건설이 가능해. 200이 오버되니까. 그 뒤에 밑줄을 쳐보자. 공공재의 공급 비용은 구성원들에게 똑같이 분담하여 지불하게 하므로 세 놈의 비용 부담금은 각각 200만 원이야. 그런데 한 개인의 순이익이 다른 구성원의 순이익의 합보다 크면 자신의 선호도로 인해 선호도가 낮은 다른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손실을 안겨주는 셈이므로 아까 C는 100만 원밖에 안 내고 싶었는데 100만 원을 더 내게 되잖아. 자, 그 개인은 추가 세금을 지불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때 그 뒤에 밑줄. 개인의 순이익은 지불 용의액에서 비용 분담금을 뺀 금액. 따라서 A는 300, B는 빵, C는 오히려 마이너스 100만 원이 되는 거죠. 자, 네. 결국 A의 순이익인 300만 원이 B와 C의 순이익의 합인 마이너스 100만 원보다 크므로 A는 이득을 봤으니까 추가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지. 자, B와 C는 각각 자신이 순이익이 다른 구성원의 순이익의 합보다 작으므로 추가 세금 없이 200만 원만 내면 되고, 만약 A가 없었으면은 지불 용의액 합이 300, 그러니까 공사 비용보다 적으니까 그 다리는 안 만들었겠죠. 즉 A가 없었다면 이 다리의 공급 결정이 달라질 수 있었다. 그래서 클라크 조세 방식에 이렇게 공공재의 공급 결정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새끼를 중추적인 새끼라고 한대요.
음. 이 경우 충추적 사람이 지불해야 할 추가 세금은 다른 구성원들의 순손실의 합에 해당되므로 순손실의 합이 100만 원이었으니까 A는 100만 원을 더 세금으로 내야 된다라는 거지. 이해 갔습니까? 네, 자, 그런데 교량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할 때 어떤 개인이 자신의 지불 용이액을 속인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A가 지불 용이액을 낮게 표출하면 까딱하면 A는 진짜 다리가 필요한데 안 만들어줄 수도 있어. 그래서 네, A는 속이지 않게 되는 거야. 또한 교량 검설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불 용이액을 높게 표출하더라도 자신이 내야 할 추가 세금에는 변화가 없어. 따라서 A는 자신의 지불 용이액을 솔직하게 500만 원이라고 밝혔던 거지.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24번 몇 번 골랐니? 저 3번이요. 한번 한 개인이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제한하지 않는 대화를 대상으로 하는 게 공공재다. 이게 첫 문단에 나왔죠. 가로등처럼 한 사람이 독점할 수 없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고 한 재화 서비스를 공공재다. 음,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뭔 얘기냐면은 네, 너랑 나랑 두 사람이 국민인데 뭐야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생산되는 짜장면은 한 그릇밖에 없어. 네, 그러면 내가 그 짜장면을 사 먹으면은 너의 소비는 제한이 되지. 네, 어. 반면에 신호등을 내가 이용한다고 해서 네가 못 쓰는 건 아니지. 네, 즉 나의 신호등 소비가 너의 신호등 소비를 제한하지 않는다. 그런 게 공공재야. 이해 갔나? 네, 음. 자, 그러면 4번 공공재에 대한 비용 분담금은 개인들이 표출한 선호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는 게 아니라 클라크 조세 방식에서는 각계 책정됐지. 아까 200만 원씩 냈잖아. 음. 이해 갔습니까? 네. 음. 좋아. 그 다음에 또 채점을 해봅시다. 자, 26에 1, 27에 2, 28도 2. 자, 여기서 틀리거나 물어볼 거 있니? 없어요. 어, 그냥 어, 대충 어. 내용 정도만. 내용이 좀 이해가 안 갔어? 네, 어, 원래 영삼석 작품이 좀 약간 고전소설 비슷한 느낌도 있고 워낙 이제 디테일하게 주절주절 떠드는 그런 성향이 강해갖고 특히 뭐 3대라든지 그런 작품 나오면 애들이 이제 내용 자체를 파악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영삼섭은 이제 리얼리즘 사실주의를 넘어서 자연주의까지 가는데 이건 듣고 까먹어도 상관없는데 아주 지독할 정도로 디테일한 묘사를 중요시해. 예를 들어 만세전 그 목욕탕 씬 기억나냐? 그냥 탕에 있던 놈이 몸을 일으켰다 이렇게 묘사하면 될 거를 네, 탕에 있던 뭐 어떤 놈이 몸을 일으키자 뭐 상반신은 땀으로 젖어 있고 탕에 담겨 있던 부분은 살이 빨갛게 익어 있었고 뭐 고추는 작았다 뭐 이런 식으로 겁나 자세하게 묘사를 해버린다라는 거야. 어, 그런 성향이 있고 이 양반은 진작에 굉장히 그 자본 이제 돈에 대한 탐욕이 인간을 어떻게 좀 뭐랄까 인간성을 파괴하고 전락시키는가 그런 주제를 예전부터 다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 탐내는 학고방이라는 제목 자체가 학고방은 쬐끄만 방이야. 근데 네, 박일성 같은 애들이 이제 이 학고방을 뺏어서 자기가 거기서 장사를 하고 싶어갖고 어떻게든 이 방을 빼앗으려고 하잖아. 근데 이 필준댁은 그 학고방에 자기의 어떤 생계가 달려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넘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필준네 집한테는 이 학고방은 가난을 상징하면서 생존이 이제 달려있는 중요한 삶의 터전이라면 박일성한테는 욕망과 이기심의 대상이었다라는 거야. 음, 음. 그런데
이런 욕망을 차지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 박일성이가 무슨 짓을 저지르냐면 당시에 이제 전쟁 중이란 말이야.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이념을 이용을 해갖고 자 여기 며칠 지나지 않아 평소 학고방을 탐내던 박일성 반장 내외가 이를 눈치채고 반장댁은 내무서원과 인민군을 대동하고 필준댁의 집으로 갑자기 들이닥친다. 여기에는 지금 필준이 남편이 숨어 있죠. 그걸 알면서 이 학고방을 빼앗기 위해서 이웃을 이제 팔아넘기는 거야. 끌려가면 죽을 게 뻔하다라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이제 돈에 대한 욕망이 인간성을 어떻게 상실시키는가 그런 걸 이제 보여주는 작품이었어. 음. 자, 그럼 문제에서는 뭐 딱히 물어볼 건 없어? 네. 그러면 좀 디테일한 부분을 좀 짚어보면 염상소설이 또 너희들한테 어렵게 다가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간중간에 인물 시점 서술이랑 편집자적 논평이 겁나 많이 나와. 네. 예를 들면 이런 거 남편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속이 떨렸다. 분명히 3인칭 시점 소설인데 이 대목은 필준댁이 하는 말처럼 느껴지지. 네. 이건 이제 필준댁을 초점화자로 삼은 인물 시점 소설. 혹은 이런데 다다미를 드러내고 널판지를 벗긴 뒤에 회중점 등을 비춰보아야 별 수가 없었다. 이미 딴 데 숨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서술자가 끼어드는 편집자적 논평이지. 그지? 네. 그런데 이런 인물 시점 서술이나 편집자 논평은 문제로 이제 자주 나오니까 니네가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염상서 소설이 나오면은 너희들이 많이 틀리게 되고. 그래서 항상 소설을 읽을 때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이 부분 갑자기 서술자가 끼어드는 것 같아. 그러면 이거 편집자적 논평 아닌가? 분명히 3인칭 시점인데 이 부분은 1인칭처럼 느껴지네. 그러면 이 부분은 인물 시점 서술이 아닌가? 그걸 캐치를 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그 연습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 자, 아마 그 다음에 29, 31. 자, 다 불러줄게. 네. 29에 4번, 30에 5번, 31에 2번. 틀리거나 물어볼 거 있니? 30번이요. 30, 30? 네. 몇 번 골랐어? 2번이요. 2번. 자, 그러면은 그 밤은 영양이 풍부하다는 몰라도 그 동물원에 오는 간혹 나오니까 한번 봅시다. 자, 네. 항상 제목부터 확인하고 시적 화자나 시적 대상이 처한 상황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상황에 대응하는 태도를 파악하랬지. 네. 그래야 주제를 알아낼 수 있어요. 자, 동물원의 오후가 제목이니까 시적 화자는 동물원에서 뭐를 하는지, 뭐 어떤 얘기를 하는지, 혹은 동물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네가 해석하려고 해야 돼. 자, 마음 후줄근이 시름에 젖는 날은 동물원으로 간다. 여기서 이제 시의 본질적인 메커니즘이 또 나왔네. 추상에 구체하지. 마음이라는 추상적 대상을 후줄근하게 젖는다. 촉각화해서 우리한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뭔가 마음이 우울하구나 그런 느낌이 들지. 그때 동물원으로 간대요. 자, 사람으로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슬픔 이런 데서 이제 태도가 드러나는 거지. 뭔지 모르지만 슬퍼. 짐승에게라도 하소연해야지. 누군가 하소연할 곳이 없다. 난 너를 구경 오진 않았다. 동물들을 너라고 부르면서 의인법을 써요. 자, 모든 시에서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시에서 의인법을 사용하면 그 대상에 대한 어떤 친밀감 같은 거를 느끼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너를 구경 오진 않았다. 그러니까 동물을 뭔가 좀 대등하게 보는 느낌이 들지.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이 시적화자는 동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동질감을 느껴. 자, 뺨을 부비며 울고 싶은 마음. 혼자서 숨어 앉아 시를 써도 읽어줄 사람이 있어야지. 이게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이네. 시인인데 시를 써도 읽어줄 사람이 없어. 왜냐면은 뒤에 나오지.
여기 나라 없는 시인이 있다고. 일제강점기였던 거야. 실제로 이 조지훈, 박두진, 박목월 이 청록파 시인들은 1940년대에 시 활동을 막 하거든? 근데 그때는 일본 놈들이 민족 말살 정책 하고 있을 테니까 발표 자체는 해방이 된 후에 돼. 그러니까 시를 아무리 써도 발표를 못하니까 읽어줄 사람이 없는 거지. 자, 쇠창살. 사실은 우리가 이 지문도 다를 먼저 읽고 시작했어야 되지. 왜냐면 이 비평문을 줬으니까. 이거 네. 하나의 커다란 힌트라고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어야 되고, 나아가서는 여기서 설명한 것들을 너희들이 이제 그 찾아내면서 읽어야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뭐 감각적 체험, 비유 이런 게 이제 우리한테 뭐 신성감이라든지 뭐 강렬성이라든지 환기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를 가져온다라는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런 걸 이제 니네가 확인을 하면서 시를 읽었어야 돼. 그래서 지금 새창살, 철책 창살 이런 어떤 이미지가 뭔가 다에서 얘기했던 강렬성, 긴밀한 비슷한 이미지를 가진 놈이 여러 개 나열되니까 뭔가 고립감, 구속감 이런 거를 독자가 더 느끼게 된다라는 거지, 강하게. 자, 그리고 이런 고립 구속감은 일제강점기라는 현실이랑 또 연관이 되는 거겠지. 새창살 앞을 걸어가며 정성스레 써서 모은 시집을 읽는다. 동물들한테 시를 읽어주고 있어요. 철책의 간에 갇힌 것은 나였다. 문득 돌아보면 사방에서 창살 틈으로 이방은 이제 외국 다른 지역의 짐승들이 들여다본다. 역설이지. 내가 동물들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동물들이 나를 구경해. 그런데 이런 역설적 표현이 가능한 이유가 뭐야? 식민지 백성은 사실상 동물원에 갇힌 동물이나 마찬가지인 거지. 자, 역설을 통해 식민지 현실을 부각했습니다. 여기 나라 없는 시인이 있다고 속삭이는 소리. 사람이 없는 동물원에 전도된 위치. 전도는 뒤바뀌었다는 뜻이지. 네. 뭐가 뒤바뀌었어? 사람이 갇혀있고 동물이 그걸 구경하는 이 위치에 통곡과도 같은 낙조가 물들고 있었다. 낙조는 저녁 노을이야. 여기서도 추상에 구체하지. 슬픔을 낙조라고 구체적 이미지로 드러내고 한편으로 감정이입이기도 하죠. 낙조가 슬퍼하는 게 아니라 시적 화자가 슬퍼하는 거지. 그리고 하강적 이미지를 통해서 애상감을 또 줍니다. 이게 이제 다에서 설명했던 환기력. 이 낙조라는 이미지를 통해 애상감, 슬픈 정서가 환기되는 대목이었던 거지. 이해 갔죠? 네. 자, 그러면 상황이랑 태도 종합하면 식민지 지식인의 비애 뭐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지.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작품은 주제만 이제 짚어보면 그 동음이어를 통해서 이제 중의적인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 밤은 우리가 먹는 밤이기도 하고 시간적인 밤이기도 해. 근데 이 네. 밤이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낮에는 이성적인 사고를 하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잖아. 네. 근데 시는 단지 이렇게 이성과 논리만을 갖고 쓰는 게 아니라 감성이나 상상을 통해서 또 시를 써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밤이라는 시간은 이 이성과 논리에 억압되어 있던 우리의 감성과 상상력이 깨어나는 시간인데 그 밤의 속성을 마치 밤도 우리가 껍질을 벗겨야만 그 안에 중요한 게 나오잖아. 네. 그것처럼 이 밤이라는 시간은 이성과 논리라는 그 껍질을 깨고 우리의 감성과 상상력이 마치 밤에 속살이 나오듯이 그런 해방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고 시를 쓸 수 있는 시간이란 얘기를 한 거야. 뭔 말인지 이해 갔습니까? 네. 좋아. 29 물어볼 거 없고? 네. 30번만. 30 몇 번 골랐어요? 2번 골랐댔지? 네. 자, 가의 사방에서 짐승들이 들여다보다 본다 같이 시각적 체험으로 얻은 인상을 표현한 것으로 보아 이미지를 통해 대상과 전도된
내가 동물을 구경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갇혀 있고 동물이 나를 구경하는 그런 식민지 현실이 이런 시각적으로 형상화가 된 거지. 이해갔니? 자, 네. 그럼 5번. 나의 꽃들이 그 화려한 자태를 감추듯과 같이 비유를 통해 대상의 변화 과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아 이미지를 통해 삶의 유한함? 자, 아까 이 시는 시인의 어떤 감성과 상상력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시였단 말이야. 네. 인간 삶의 유한성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음. 자, 31번 물어볼 거 있어? 없어요. 좋아. 그러면은 5시까지 잠깐 쉬자. 네. 음, 힘들어. 으아!
자, 동준아, 가보자. 네. 자, 32에 36. 다 불러줄게. 32에 4. 33도 4. 34에 3. 35에 34, 2. 응? 34에 3이요? 35에 2. 36에 1. 자, 틀린 게 있겠지? 네. 좀 어려웠어. 몇 번 틀렸니? 34, 35요. 34, 35. 자, 그러면 얘는 조금 읽어보는 수밖에 없겠어요. 네. 자, 이제 역시 첫 문단에서 화제를 파악해야 돼. 이 네. 공기의 흐름은 폐와 대기의 압력 차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이제 찾아서 체크하면 되겠죠. 자, 이를 이해하기 위해 공기의 이동과 관련된 호흡계의 구성 요소, 구성을 이제 분석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 개가 나올 테니까 번호를 매기는 거야. 자, 1. 코와 입을 통해 유입된 공기는 기관과 기관지를 거쳐 최종적으로 폐포로 들어가고, 2번 기관과 기관지를 거친 공기는 체온만큼 따뜻해지고 수증기가 첨가되어 습균한 상태, 습기를 머문 상태가 되며 이물질이 걸러진 상태가 된다. 3. 이로 인해 공기가 폐포를 손상시키지 않는다. 이제 습하면서 더러운 게 걸러진 상태로 들어가니까. 자, 폐포는 폐 속 기관지 맨 끝에 포도송이처럼 붙어있는 공기주머니로, 그래서 폐포라고 부르나 봐.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장소가 여기래. 자, 기관지와 폐포 등으로 구성된 폐는 그림에서처럼, 그림에 관련된 부분은 항상
문제가 나오죠. 네. 자, 그림에서처럼 흉막강에 둘러싸인 상태로 흉곽 가슴 안에 이제 위치하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 놈이 또 나오지. 흉곽 나오고 횡각막 나오고 흉막각 나오고. 그래서 이제 물어볼 때 대비해서 또 기억, 니은 체크한 거야. 자, 기억. 흉곽은 늑골을 비롯한 뼈와 늑강근 등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는 폐를 보호하는 역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개가 나왔을 때 우리가 번호라든지 이렇게 기호 남겨갖고 물어봤을 때를 대비하잖아. 네. 이렇게 이제 기호를 남기면서도 핵심 부분은 또 이렇게 체크를 해줘야 물어봤을 때 빨리빨리 찾아가겠지. 자, 그 다음에 역할을 하며 횡격막에 의해 복부와 완전히 분리돼. 이건 바꿔 말하면 횡격막은 흉곽과 복부를 분리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횡격막이 긴장하면 우리가 딸꾹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또한 디귿. 흉막강은 얇은 세포층인 두 개의 흉막으로 완전히 닫힌 주머니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흉막과 흉막 사이에는 흉막 내극으로 채워져 있다. 이때 안쪽 흉막은 폐에 붙어 있고 바깥쪽 흉막은 흉곽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자, 리을 흉막 내극은 결국 폐와 흉곽벽이 서로 분리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한대. 비유하자면 유추하겠다라는 얘기지. 물에 의해 붙어있는 두 장의 얇은 유리판이 물의 응집력 때문에 쉽게 분리되지 않는 것과 동일한 원리라고 우리에게 낯설고 생소한 개념, 어려운 개념을 그와 유사성이 있는 쉽고 익숙한 개념에 빗대서 설명하는 걸 이런 걸 유추라고 하죠. 근데 유추는 선생님이 왜 나올 때마다 정리를 해줍니까? 문제에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 자, 그렇다면 호흡 과정에서 공기의 흐름이 발생하는 원리는 무엇일까? 새로운 질문이 나와서 그럼 화제가 전환됐다는 얘기지. 네. 그 원리를 찾아서 이제 밑줄을 치면 돼. 자, 이는 용기의 부피 증가는 기체의 압력을 감소시키는 반면 용기의 부피 감소는 기체의 압력을 증가시킨다는 보일의 법칙이랑 관련이 되어 있대. 자, 비례 반비례 나오면 항상 체크를 해줘야 문제를 풀 수 있지. 용기 네. 부피와 기체 압력은 서로 반비례 관계야. 자, 폐포 안의 기체 압력을 폐포압이라고 하고 체외 공기 압력을 대기압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공기는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르기 때문에 폐포압이 대기압보다 폐포압이 대기압보다 작거나 클 때 공기는 폐로 들어오거나 나가게 된다. 다시 말해 흡기와 호흡기 동안 폐 부피는 변화하고 이 변화는 보일의 법칙에 따라 폐포압을 변화시켜 폐 안팎으로 공기의 흐름을 일으키는 건데 호기는 이제 폐가 줄어드는 부분 그리고 부폐가 부풀면 이제 흡기 공기를 빨아들이게 된다는 거야 폐가. 이해갔니 여기까지? 네. 자, 한편 폐 부피 변화에는 탄성 반동과 경폐압, 흉막 내압 등이 작용해. 그러면 또 세 가지 설명할 테니까 이렇게 또 A, B, C 나눠줘야겠지. 자, 먼저 폐의 탄성 반동과 경폐압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자, 탄성 반동 나왔으니까 A. 탄성 반동이란 변형을 주고 있는 힘에 반발하여 원래로 돌아가려는 힘. 폐는 마치 풍성처럼 줄어들려고 하는 성질인 탄성 반동을 갖고 있다. 즉 우리가 공기를 들이마셔갖고 폐를 부풀리면은 폐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어서 호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지? 네. 그래서 호기가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폐포압이 대기압과 같으므로 공기의 이동이 없다. 그런데 이때에도 폐는 항상 공기로 차 있으므로 자, B, 폐를 확장시키려는 경폐압이 항상 함께 작용을 해. 자, 이때 폐 탄성 반동과 경폐압은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반대이므로 공기의 흐름이 없는 상태에서 폐는 일정한 부피를 유지하게 됩니다. 여기서 경폐압은 폐포압에서 자, C 흉막 내압을 뺀 것이다. 그래서 공식이 나왔으니까 또 정리를 한 거야. 폐포압 빼기 흉막 내압은 경폐압. 뭔가 문제가 나오겠죠. 자, 네. 따라서 흉막내압이 변화하면 경폐압도 변화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폐의 탄성 반동과 경폐압과의 차이가 발생하여 폐의 부피가 변화하는 것이다. 자, 아무튼 이 공식에 의해서
경폐압과 흉막내압은 서로 반비례의 관계에 있겠구나라는 거를 추론할 수 있지. 흉막내압을 뺀 값이 경폐압이니까 흉막내압이 적을수록 경폐압이 커지겠죠. 네. 이해갔지? 자, 흉막내압은 흉막강 속 흉막내액의 압력을 말하는데 항상 아대기압의 범위에서 이제 변화하는데 아대기압은 대기압 아래의 기압이래네. 자, 바깥쪽 흉막에 밀착된 흉곽벽은 대기압이 인체에 미치는 힘의 반대 방향인 몸 바깥쪽으로 향하라는 성질이 있는데 이를 흉곽벽의 탄성반동. 자, 탄성반동 아까 나왔었으니까 A 다시 표시해서 아까 이 부분이랑 연관된다라는 거를 체크를 해준 거야. 네. 그래야지 문제에서 탄성반동에 관해 뭔가를 물어보면 네가 여기 아니면 여기를 찾아내는 거니까. 자, 따라서 흉곽벽의 탄성반동은 안쪽 흉막에 밀착된 폐의 탄성반동과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그거를 옆에 또 정리를 해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자, 그 결과 폐와 흉곽벽은 서로 살짝 떨어진 상태가 되어 흉막 내압은 아대기압인 상태를 유지하고 이때 근육의 움직임 등에 의해 흉막강의 부피가 변화하면 흉막 내압이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흡기와 호기의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또 과정이 나오면 또 여러 개가 나오니까 이번엔 가나다로 정리한 거야. 자, 흡기, 우리가 공기를 빨아들이는 부분은 횡격막이 수축되어 아래로 내려가고 늑강근의 움직임으로 인해 늑골이 위쪽과 바깥쪽으로 이동하면서 흉곽, 우리의 가슴이 확장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 가슴이 확장돼야 공기가 들어오겠죠? 자, 이에 따라 흉곽벽은 폐 표면으로부터 조금 더 멀어지게 되어 흉막강의 부피가 늘어나 흉막 내압은 공기의 흐름이 없을 때보다 더 낮아지게 돼. 그리고 이 때문에 경폐압이 증가하고 이 힘이 폐의 탄성 반동보다 커져 폐는 더욱 확장하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폐포압은 대기압에 비해 감소하므로 압력의 차이로 인해 공기가 폐포로 들어오게 되며 폐의 부피가 커질수록 유입되는 공기의 총량은 계속 증가한다. 뭐 쉬운 거지만 또 비례관계 정리해 놓은 거야. 자, 그런데 폐포는 늘어나는 데에 한계가 있고 외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감소하던 폐포압은 흡기의 약 중간 지점에서 최저치에 도달했다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대. 자, 화재가 전한다니까 밑줄을 쳤겠죠? 그 후 폐포압은 대기압과 같아지므로 흡기 끝에는 공기의 흐름이 없고 폐의 부피는 최대가 된다. 그 다음 호기는 흡기와 순서는 동일한데 횡격막의 변화와 늑골의 이동 방향은 반대해서 흉곽과 축소가 진행되면서 시작된다. 이후 어쩌고 저쩌고. 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 네. 음, 늘 얘기하지만 선생님도 무슨 말인지 지금 하나도 모르지만 우리는 문제를 풀 수 있죠. 왜? 중요한 부분 찾아놓고 비례 반비례 관계 다 정리해 놨으니까 문제에서 뭐 물어보면 확인만 하면 돼. 자, 몇 네. 34번이었지? 네. 자, 34번. 자, 흡기에서 호기를 거쳐서 흡기, 호기 가는 이제 패턴이었네. 자, 기억 미음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 골랐니? 2번이요. 2번. 니은은 흉곽이 확장되고 있는 지점. 흡기, 공기를 빨아들이려면 아까 흉곽이 커져야 된댔지. 네. 그러면서 디귿에서보다 흉막 내압은 높으며 폐로 유입된 공기의 전체량은 적은 지점이다. 자, 아까 자, 이 대목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네. 자, 흡기가 시작돼서 흉곽이 확장되고 흉막강의 부피가 늘어나 흉막 내압이 공기의 흐름이 없을 때보다 낮아진다. 그게 네가 고른 2번이지. 찾았니? 네. 좋아요. 그러면 답을 확인해 봅시다. 자, 3번. 디귿은 폐의 부피가 가장 커진 지점으로 리을에서부터 흉막 내압은 낮으며 흉막강의 부피는 작은 지점이랬는데, 자, 디귿은 호기가 시작되는 지점이잖아. 근데 폐의 부피가 가장 큰 지점은 우리가 공기를 빨아들여서 그 공기가 우리 폐에 차 있으려면은 니은 지점에서 폐의 부피가 가장 크겠지.
뭔 말인지 이해가? 동준아? 아니요. 어. 자, 동준아, 흡기가 공기를 빨아들이는 거지. 네. 공기를 빨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폐를 최대로 부풀려갖고 폐 속에 압력을 낮춰서 외부에 있는 공기가 안으로 빨려 들어오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 흡기가 정점에 다다른 이 니은 지점에서 폐의 부피가 가장 클 거라는 얘기야. 아, 자, 거기에다가 뒷부분도 틀렸어요. 리을에서보다 흉막내압이 낮으며 흉막강의 부피는 작은 지점이랬는데, 자, 아까 우리가 C 체크한 데 보면은 네. 흉막내압은 흉막강 속 4개의 압력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네. 근데 아까 우리가 비례, 반비례를 이제 체크를 했었지. 자, 흉막내압이 낮을 때 폐의 크기는 커, 폐의 부피는 커. 그 얘기는 흉막강의 부피도 크다고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니? 네. 그래서 이 지점에서 흉막내압이 낮다면은 반비례 관계니까 당연히 흉막강의 부피는 커야 된다라는 거야. 이해 갔어? 네.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찾아냈으면 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게 사실은 니네가 읽으면서 이걸 정리하는 게 힘든 거지, 사실은. 그래서 무조건 연습하는 거야, 수능 보는 날까지. 비문학에서 네. 뭔가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얘기 나오는 것 같으면은 네 나름대로 정리를 해. 하다 보면 이제 선생님처럼 될 겁니다. 자, 35번은 몇 번 골랐어? 잠깐만요. 음, 4번이요. 자, 이거는 이제 답만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자, 네. 2번을 보면 디귿은 호기가 시작되는 지점이고 리을은 호기 중간 부분이네. 자, 네. 횡격막은 위안되어 위로 움직이고 늑골은 아래쪽과 안쪽으로 움직인다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가 라 부분을 보면 호기는 흡기와 순서가 동일한데 횡격막의 변화와 늑골의 이동 방향은 반대라는 얘기를 해요. 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가 부분을 보니까 흡기는 횡격막이 수축되어 아래로 내려가고 늑강근의 움직임으로 인해 늑골이 위쪽과 바깥쪽으로 이동하면서 흉곽이 확장된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호흡기 때는 요거의 반대가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횡격막이 수축되는 게 아니라 이완되고 아래가 아니라 위로 움직이고 그지? 늑골은 위쪽과 바깥쪽이 아니라 아래쪽과 안쪽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지. 정반대를 했으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나? 네. 자, 결국엔 이것도 체크했다가 찾아내는 거였죠. 자, 다른 거에서 물어볼 거 없어? 네. 좀 어렵긴 했었어. 자, 다음 거 다 불러줄게. 37에 3, 38에 1, 39에 3, 40에 4, 41도 4. 자, 여기서 틀리거나 물어볼 거? 괜찮아. 괜찮아? 네. 자, 그러면 역시 뭐 앞으로도 네가 써먹을 수 있는 거나 체크하고 넘어가자. 또 네. 자연치나 노래하는 작품이에요. 자, 부귀공명 이런 거는 세속적 욕망이니까 나쁜 놈이랬지. 네. 반면에 빈천, 가난하고 천한 거지만 고전시에서는 세속적 욕망이 없는 거니까 좋은 거야. 자, 단사표 무슨 뜻이지? 단사표. 뭔가 소박한. 소박함, 청빈함의 상징이랬지. 그 공자 제자 안회 얘기 내가 해줬잖아. 네. 공자가 제자를 찾아가 보니까 표주박에 물 떠놓고 밥을 처먹고 있더라. 거기서부터 이제 유래해서 가난함, 청빈함, 소박함
그런데 그걸 내 분수로 여긴대. 이런 게 안분지족이지. 주어진 삶에 만족할 줄 아는 태도. 자, 그리고 늘 그렇듯이 속세는 또 부정적인 대상인데 요거 네. 좀 기억해두면 좋아. 간혹 살인문이 속세와 연결되는 통로라는 지점에서 닫아야 되는 지양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시들이 간혹 있어. 네. 항상 그런 건 아니야. 자, 그다음에 이 작품에서도 마찬가지로 뜬구름과 같은 부귀, 세속적 욕망은 나쁜 놈. 득군행도 훌륭한 임금을 얻어 도를 행하고 고반, 벼슬에 나가지 않고 자연에서 풍류를 즐기는 거 이런 거는 또 긍정적으로 나오는 거죠. 자, 넉넉한 솔바람에 달보기야 나뿐인가 하노라. 여기서는 선생님이 안분지족이 아니라 안빈 낙도를 체크해놨어. 네. 안분지족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주어진 삶에 만족하고 분수를 지키는 게 이제 안분지족이라면 안빈 네. 낙도는 가난함 속에서도 이제 도를 추구하는 거. 그게 이제 안빈 낙도였지.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여기서 안빈 낙도가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자, 이 사람이 이제 가난해, 기한, 춥고 굶주렸다라는 뜻이야. 자, 그 다음에 다는 노천명이 쓴 스필인데 뭐 동춘아 오늘 무슨 날인지 알지 너? 오늘이요? 네 역사 잠깐, 좋아하잖아. 4월 11일 음, 뭐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한 날이 4월 11일이야. 아, 근데 노천명은 친일을 했던 개년입니다. 네. 연이에요? 여자야. 아무튼 그래서 뭐 사슴이라고 한 작품 정도 뭐 봐줄만 하고 나머지는 쓰레기예요. 그래서 이 작품도 이제 과거에는 내가 순수했는데 지금은 세속화되고 속물화돼서 속으로 미운 사람한테도 웃고 지낸다. 순수했던 과거가 그립다. 뭐 그딴 내용이었는데 뭐 친이라면서 이딴 소리 할 계제는 아니지. 자, 아무튼 틀린 건 없댔지? 네. 자, 그 다음 42번에 5번, 43번에 1번, 44에 2번, 45에 4번. 자, 틀리거나 물어볼 거? 44번 다시 좀. 44. 답이 이해가 안 간다고? 네. 자, 이런 건 항상 보기에 포인트가 있는데 네. 사실상 내용을 안 봐서 이거는 보기에 워낙 결정적인 힌트가 있어서 이 작품의 네. 여성 주인공들 이제 기존의 남성 중심 사고관, 한남충 중심 사고관에서 벗어나서 문제를 제기하고 공적 영역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주체적인 여성들이고 남성 영웅과 동등한 위치에서 비범한 능력을 발휘한다고 하잖아. 네. 자, 삼소저가 장원공주의 업적을 언급한 것에서 전통적 유교 사회에서 여성에게 요구된 효에 대해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벗어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뭐야 세 자매가 이제 주인공인데 비범한 능력을 갖고 있어. 근데 엄마는 기존의 이제 남성 중심 사고관에 따라서 여자는 집에 처박혀 갖고 방적에 힘써 규중 바깥으로 나가지 않은 게 마땅한데 니네는 왜 자꾸 뭐 칼싸움하고 그런 남자들이 하는 거 아니야 뭐라고 하잖아. 네. 그랬더니 소녀등이 어찌 부모의 은덕을 모르고 뜻을 거역하오리마는 소녀등이 규방, 여자 방이라는 뜻이랬지? 규는? 네. 규방의 소소한 예절을 지키다가는 부모께 영화를 배울 길이 없사온지라 옛날 요 부분이 이제 문제랑 직결되네. 장태종의 누이 장원공주도 평생 무술을 익혀 천하에 횡행하면서 빛난 이름을 지금까지도 전하고 있다. 우리도 그것을 본받겠다. 이거는 기존의 여성에게 요구되는 전통적인 롤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걸 벗어나서
남성들이 추구하는 입식양명 그런 거 우리도 추구하겠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틀렸던 거예요. 이해갑니까? 네. 나머지에서 뭐 물어볼 거 있었니? 아니요. 자, 그러면 뭐 중간중간에 어쨌든 소설은 항상 갈등 파악, 인물 파악이 돼야 돼. 이렇게 사마, 삼소저, 소녀, 삼녀 이런 식으로 호칭이 조금씩 바뀌니까 동일 인물들이라는 거 네가 놓쳤으면 안 되고 무조건 갈등 파악이야. 엄마랑 아빠는 남성 중심 가부장제의 이 딸들이 순응하고 종속되길 바라는 거고 얘네는 그걸 벗어나서 주체적으로 하려니까 가출을 하게 되죠. 가출을 하고 초기 여성소설에 자주 나타나는 한계점인데 이렇게 네. 주체적인 여성들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얘네가 영웅적인 활약을 할 때는 또 남성의 모습을 하고 있어. 일정 정도 한계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을 하는 부분인데 비겁하게 적을 속여갖고 이제 승리를 합니다. 그 대목에서 이제 여기 묶어놓은 건 문제 내겠다는 거지. 그러면 이런 부분에선 네가 이 부분에선 뭐 서술상의 특징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뭔가 물어보겠구나 그런 걸 예측하고서 대체로 보면 인물의 대사와 행동 중심으로 장면 제시 거기에다가 전개가 막 빠르지. 본진에 갔다가 북문으로 갔다가 다시 원양선으로 갔다가 뭐 여기선 누구 죽이고 여기선 누구 죽이고 이렇게 전개가 빠르니까 이 전쟁 장면을 긴박감 있게 전달할 수 있었던 거지. 자, 나머지 물어볼 거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인강을 보고 알겠나? 네. 야, 학교에서 뭐 과제 같은 거 안 줬어? 줬어요. 뭐 줬어? 뭐 과학 도서 읽고 뭐 독후감 같은 거 쓰라고. 국어인데? 아니요. 그냥 과학. 과학 따위는 알아서 하고 국어에서 뭐 준 거 없어? 네. 있으면 바로바로 알려줘야 돼. 네. 니네 계약 언제 하지? 온라인 계약은 다음 주 목요일. 다음 주 목요일. 애매하게 하는구만. 아무튼 그 부모님한테 네. 18일 그러니까 너는 일요일에 올 거면 19일 10시 아침 10시잖아. 네. 라고 말씀을 드려. 정 부모님이 학원에 가지 말라고 하면 뭐 인강으로 하는 수밖에 없을 거다마는 어찌됐든 자습서랑 평가 문제집 미리 사놓고. 네. 교과서 어딘지 알아? 네. 근데 이거는 문학 뭐 논술. 천재정 문학이야. 듣고 있는 거요? 네, 있어요. 사놨다고? 아니, 교과서 보고 있었어. 자습서. 시험은 문학으로 봐요? 그러겠죠. 아무튼 자습서를 좀 사놔. 네. 그래.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네. 또